다들 데이 하와. 오늘도 중국에 이런저런 일이 너무 많은데 뭐부터 시작해볼까. 오늘도 뭐 기사거리 많다. 자, 여러분들 이거부터 시작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쉬고 있잖아요. 90일 정도 쉰다 그랬는데 지금 한 20일 지났나? 아직 그 정도 안 지났죠. 아무튼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된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 지금 아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해가지고 더 많은 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둘 다 지금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일단은 지금 휴전했지만 트럼프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각자 칼을 갈다가 서로 나중에 더 한 방 매기기 위해서 미국은 아마 아직 중국이 그 정도 망가진 걸로 부족할 거예요. 미국은 거의 중국을 불구 상태로 만들어 놓으려 하는 그게 있어. 그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칼을 충분히 갈았다 그러면 미중 무역 전쟁이 재개가 되겠죠, 그죠? 재개될 겁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중 무역 전쟁 재개 시 여러분들 중국의 일자리가 900만 개가 증발할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일자리 900만 개. 한국의 인구가 5천만이죠. 일자리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한국 5천만 명이 다 일을 하진 않잖아. 2명 중에 1명 일을 할까? 왜냐하면 노인도 있고 애들도 있고 하니까. 3명 중에 1명 일할까? 그럼 대략 해서 일자리가 2천만 개라고 쳐봅시다. 뭐 2,500만 개? 근데 여러분들 900만 개가 날아간대.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자, 일단 이 기사들이 어디서 났냐면 뉴욕타임즈에서 이 기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나틱시스의 분석이 있습니다. 어떤 분석이 있냐?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과장이라고 하는데 과장이 아닙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자, 일단 이 9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는 이유가 미국의 고율 관세가 중국 수출을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식 무역 전쟁은 중국산 제품에 3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미국은 중국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수출이 줄면 당연히 생산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고용 감소로 당연히 이어지죠. 요번에 그 휴전하기 전 때만 해도 중국은 이미 많은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것도 통계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미 많은 일자리를 잃었지만 다시 이건 무역 전쟁이 재개한다. 900만 개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1기 당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중국의 수출이 이미 감소했고 1기 때 그때가 이제 코로나 전이죠, 그죠? 일부 지역의 제조업 일자리가 크게 타격을 입었음. 그때부터 타격이 시작됐어요. 트럼프 1기 때부터. 그리고 또 중국이 뭐가 약점이냐? 중국은요 제조업의 고용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냥 똥관 거기에 한 기업만 해도 한 기업당 막 고용자 수가 10만 명 막 이러니까 그냥 어디 제조업 회사다 그냥 몇만 명 그냥 기본이야. 그런데 외국 기업들 다 빠져나면서 그렇게 수많은 일자리를 잃었는데 다시 미국이 중국을 한번 때린다? 900만 개. 근데 여러분들 900만 개 일자리가 날아가잖아요. 그거는 안 그래도 지금 중국 내수 시장 안 도는데 그때는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중국 전체 고용자의 약 25%가 제조업에 종사 중입니다. 그게 약 1억 명 이상이에요. 따라서 수출 감소로 인한 고용 충격은 제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중국에 어떤 약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제조업에서 고용률이 떨어졌을 때 그럼 다른 산업에서 이 일자리들을 다 내줄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을 다 흡수할 수 있느냐, 그게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서비스업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는 뭐 예를 들면 뭐 배달이라든지 뭐 단기 알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정직이나 제조업만큼 고소득 구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이미 일자리 잃은 중국의 그런 옛날에 뭐 공장에서 일했던 외국 공장에서 일했던 중국의 인민들이 지금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가고 일자리 없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대부분 어디 갔어요? 서비스 쪽으로 빠집니다. 배달,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뭐냐? 중국의 우버 같은 거, 뭐滴滴 같은 거 있잖아. 그럼 운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빠지는데 거기도 이미 지금 내주엔 상태예요. 사람들이 다 글로 가니까. 옛날에 그런 업계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배달하고 뭐 사람들이 가서 이제 그걸 왕유에처라고 하거든.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자동차 이렇게 해가지고 우버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버 이런 거를 몰고 했을 때 처음에는 벌이가 쏠쏠했어. 그거 해가지고 월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이상 찍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는 엄청 잘 버는 거야. 중국에서 아무 학력도 없는 애들이 그냥 오토바이 타면서 배달하고 아니면 그냥 뭐 아무 차나 몰면서 이렇게 손님들 왔다 갔다 내려주고 택시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서 한 달에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 그거 굉장히 잘 버는 거야.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그때 그게 딱 반짝거리면서 소문이 퍼질 거 아니야. 너도 나도 거기 뛰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다 뛰어들어가지고 거기도 이미 자리가 없어. 그리고 그걸 다 나눠 먹으니까 지금 한 달에 200만 원까지 몰 수 있는 배달원이라든지 기사들이라든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그리고 확실한 거는 지금 중국의 감봉이 심각한 상태잖아요. 월급이 계속 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동의 질이 하락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 좀 집안 좀 산다 이런 친구들은 뭐 그냥 탕평. 야 내가 저 돈 받고 내 인생 갈아 넣을 바엔 나 아예 일 안 할래. 난 그냥 자유로 모든 시간을 나한테 쓸래. 이러면서 그냥 집에서 빌부터 살고 부모님 거 받으면서 살고 혹은 그냥 진짜 전업 자녀 이런 거 하면서 살고. 전업 자녀가 뭐냐? 부모님을 이제 모시는 거야. 말 그대로. 뭐 케어해주고 어디 간다 하면 데려다주고 뭐 집에서 빨래도 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전업 자녀.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 받는 거야. 부모님은 어차피 이제 나이가 들고 혼자 하기엔 좀 힘드니까 자식이 이렇게 해주면 어차피 나중에 또 이제 뭐 자기 것도 다 물려줘야 되니까 뭐 그냥 뭐 일하는 아줌마 쓸 바에는 뭐 자식을 쓴다. 뭐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하지만 뭐 그런 게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또 뭐 있어? 그거 맞아. 뭐 물류라든지 뭐 라이브 커머스. 중국의 지금 많은 실업자들이 또 어디로 몰리고 있느냐?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왕홍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이런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인플루언서 쪽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대한민국에도 인플루언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지만 그 기사는 다 보셨죠? 인플루언서들의 뭐 수익이 상위 거의 상위 10%가 다 벌어가요. 그 밑에 90%는 아직 뭐 돈 수익도 창출 못하고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훨씬 많아. 중국은 오죽하겠습니까? 중국은 더 심해. 근데 여기서 한 개 얘기해야 될 게 중국 실업률. 그러면 중국 실업률이 왜 5% 정도밖에 안 나오냐? 여러분들 중국은 이런 통계 조작을 엄청 잘하는 나라야.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나도 인플루언서 해볼래.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방송을 한번 켜봤어. 근데 방송 켜가지고 막 이렇게 수다 떨고 있는데 갑자기 시청자가 한 10,000원 정도 쏴줬어. 5,000원을 쏴줬어.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5,000원 10,000원이 수입이 생긴 거잖아. 근데 그 정도 수입만 생겨도 너 수입 생겼지. 너 실업자 아니야 하고 걔네들을 통계에서 빼버려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전업 자녀가 한국의 미래인가요? 한국의 미래는 안 될 것 같은데. 한국의 미래. 근데 물론 노인 산업이 발달하긴 할 겁니다. 한국의 고령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고령화가 점점 접어들면서 나중에 노인들을 상대하는 이런 비즈니스들이 흥하긴 흥할 거예요. 지금 어린 친구들은 나중에 노인들 상대로 어떻게 돈을 벌어볼까 이걸 연구하잖아. 나중에 돈 벌게 될 겁니다. 그건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어. 나중엔 다 노인이야 한국에. 그럼 그 노인들 상대로 노인들이 주 소비층이 될 거 아니야. 그 노인들 상대로 뭘 해야 될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 한국의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들고 출산율 떨어지고 학교는 점점 문 닫고 있고. 그럼 잘 생각해봐. 클럽을 지금 계속 운영하는 게 나중에 돈이 될까? 안 되지. 젊은이들이 없는데. 그럼 뭘 운영해야 돼? 뭐 약간 노년들 고고텍 이런데 디스코텍 이런 거 있잖아. 한 50대 60대 중심으로 그런 데가 더 장사가 잘 되겠지. 이런 춤추는 데 있잖아. 그런데 그런 데가 장사가 훨씬 더 잘 되겠죠. 진짜 활력 넘치는 막 이런 젊은 사람들이 가는 헬스 클럽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실버 클럽이라 해가지고 노인들 와가지고 뭐 간단한 운동을 하면서 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장기를 두든 아니면 뭐 보드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그 간단한 그냥 뭐 이렇게 툭툭 치는 그런 공 있잖아.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실버 클럽 이런 게 잘 될까? 나중에는 실버 클럽이 훨씬 잘 되겠지. 잠깐 또 주제에서 이탈했는데 자 주제 돌아갑시다. 자 그리고 중국이 더 큰 문제가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걸 경제 체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기초 체력이라고 하잖아. 이미 악화된 중국의 경제 체력이 이게 지금 중국이 굉장히 큰 약점이에요. 자 성장률 트럼프 1기 당시 6%대였던 중국의 GDP 성장률이 지금은 4, 5% 수준인데 여러분들 이 4, 5%도 이걸 맞추기 위해서 쓸데없는 건물을 많이 짓고 쓸데없는 물건들을 많이 제조해내고 쓸데없는 자동차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뭔가를 많이 생산해내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초저가 상품들을 해외로 덤핑하고 있잖아. 근데 해외도 안 사. 니들 물건 이제 그만 차고 넘쳐.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생산해내는 거, 그거 생산해내면 일단 그게 GDP에 카운트가 되니까. 근데 이미 지금 그거 만들어 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 지금 수출도 안 되고 있어요. 이따가 오늘 되게 충격적인 얘기 한 개 해드릴 거거든요. 자 그리고 중국의 청년 실업률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무슨 뭐 5% 뭐 10%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통계를 할 때 2023년까지는 중국의 청년 실업률을 통계를 했어. 그때가 21.3%였는데 그 후로 이제 통계를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양한 이 외신 기자들 혹은 중국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전문가는 이렇게까지 얘기해. 중국의 실업률 지금 40% 넘어갈 수도 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 그거야. 진짜 중국의 공장이 지금 잘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는 하늘만 보면 돼. 대한민국의 하늘. 요즘 미세먼지 없이 공기 얼마나 좋아. 옛날에 이런 적 있었어요? 중국이 한창 그 공장 돌릴 때 한국이 공기 아유 맨날 미세먼지 넘어왔잖아. 근데 지금 봐봐. 지금 여러분들 5월 달이에요. 중국의 노동절이 끝났어. 노동절 연휴가 끝났으면 지금 미친 듯이 공장을 돌려야 되거든. 그럼 지금 미세먼지 날아오면서 중국 황사까지 합쳐져야 돼. 그럼 지금 공기가 제일 안 좋아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대한민국 하늘을 봐봐요. 공장 안 돌아간다는 뜻이야. 요즘 너무 좋지 않아? 꽃가루 때문에 힘들다고요?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자연현상이야. 그건 자연현상이야. 그거는 인위적인 환경 파괴가 아니잖아. 하지만 공장 돌리는 걸로 인해 나오는 미세먼지는 그건 인위적인 거야. 인간이 만들어내는 자연 파괴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부터 공기도 공짜가 아니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을 하면 안 돼요. 충분히 헤쳐먹었고 대한민국 사람들도 충분히 중국의 그 공장 때문에 수십 년 동안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했어. 공장이 이제 분산시킬 때 됐어. 중국에서 아직 할 수 있는 건 중국에서 하고 그다음 뭐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나눠주고 아프리카 쪽으로 뭐 맨날 1대1로 한다면서 지들이 다 해먹어. 아프리카 쪽으로 나눠주지도 않아. 이제 나눠주면서 그게 적당히 분산돼야 돼. 그래야 이 세계의 환경이 더 좋아지고 미세먼지도 적당히 이렇게 분산되면 그 미세먼지 티가 안 나거든. 중국은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을 하면 안 됩니다. 중국에 있는 공장이나 기업들은 웬만하면 다 해외로 나가야 돼요. 특히 해외 기업들은 다 나가고 있고 지금 중국 기업들도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중국이 더 이상 그렇게 공장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체력이 점점 악화되고 있고 부동산 위기. 여러분들 중국은요 그 경제 성장률을 맞추기 위해서 중국의 부동산을 엄청 많이 지었어. 중국이 이제 그 경제 성장률을 맞추기 위해서 쓸데없이 부동산을 엄청 많이 지었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수많은 부동산이 유령 도시로 돼 있고 지금 막 지어놓은 아파트들이 안에 막 식물이 자라고 있지 막 폐허가 돼가고 있고. 근데 처음에 그거 집을 지을 때는 그게 다 GDP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만약에 대한민국이랑 북한이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되면 이제 하나의 한국이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년에 10% 이상을 찍는데요. 근데 그게 왜 말이 되냐면 북한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뭐 한 개 짓고 뭐 한 개 만들면 그게 다 그냥 경제 성장률에 그냥 들어가는 거야. 수치가 그냥 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중국도 이제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 중국은 옛날에 그냥 여러분들 제가 1993년도에 중국을 갔어요. 중국은 폐허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게 여러분 내 말했지. 공항에 내렸어.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공항에서 나왔는데 공항 문 앞에서 양꼬치를 팔고 있었어요. 길가에서 마차 끌고 와가지고 과일 팔고 있고 말이 앞에 서 있고 똥 겁나 싸고 있고 공항 앞에서. 여러분들 공항이라 하면 한 나라의 얼굴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우야 이 나라가 이런 나라구나 첫인상. 근데 그때 중국은 그랬어. 1993년도 때.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진짜 그냥 허허 벌판. 그게 폐허.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을 하면서 외국 자본들을 받아들이면서 중국에서 이제 제조업을 올리면서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짓기 시작했지. 도시 만들고 아파트 짓고. 그러니까 그때 경제 성장률이 10%를 넘었던 거야. 근데 중국은 그걸 유지하고 싶으면서 그걸 계속 그렇게 올라가고 싶은데 억지로 맞춰낸 거예요. 억지로 6%. 야 올해 5% 이하라고? 안 돼. 5%는 넘겨야 돼. 그러면서 억지로 만들어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생산해야지 뭐. 생산해서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집도 생산하고 집도 짓고 장기 자동차 만들고 배터리 만들고 다 만들어야 돼.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만들어졌다 이거야. 그중에서 부동산. 여러분들 중국의 지금 지방은요 부동산 값이 90%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심지어 꽤 많아요.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이 90%가 떨어졌어. 90%. 자, 90%면 10억짜리가 1억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생각해봐.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합치고 가족들 돈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모은 게 5억이야. 그래가지고 5억을 은행에서 대출 받았어. 대출 받아가지고 이 10억 가지고 이 집을 딱 샀어. 근데 이 10억짜리 집이 1억까지 떨어졌어요. 하지만 그때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당신이 갚아야 될 돈은 여전히 5억이고 당신이 날린 돈은 4억이에요. 당신은 9억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돈은 날렸다 치자. 근데 이 대출받은 이 5억은 어떡할 거야? 내 자산은 1억이 됐는데 이 5억에 대한 대출 원금 이자를 계속 갚아 나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온 가족이 개처럼 일해야 되겠죠. 중국이 원하는 바입니다. 아유 잘 됐네. 계속 일해. 죽을 때까지 일해. 계속 이거 원금 갚아. 그래야 나라가 부흥하고 계속 니들 이 부추 우리가 수확할 거 아니야. 중국 정부는 이런 마인드예요.
근데 지금 부동산이 그렇게 붕괴하면서 기초 체력이 엄청 약해지면서 수백만의 일자리가 이미 증발한 상황. 이 900만 개 추가 증발하기 전에 이미 수백만 개가 증발한 상황.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역 전쟁이 재개된다? 아, 그럼 뭐 기존에 지금 이 난장판 정리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중국은 그냥 거의 뭐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겠죠. 아마 미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다시 재타격할 거예요. 언제쯤? 트럼프가 다음 중간선거의 표를 확실히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과 무역 전쟁을 했을 때도 미국에 어느 정도 타격이 없는 상황이 되잖아. 바로 재개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을 공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저기서 대체 생산 라인을 계속 확보하고 있어. 중국 물건 여전히 수출 안 돼요. 왜? 미국은 뭐 베트남에서도 이제 수입하고, 멕시코, 캐나다, 뭐 인도네시아, 인도, 뭐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다른 나라로 다 분산시키고 있어. 그때 이제 중국의 비중이 그렇게 차지하지 않을 때, 그리고 중국에서 사오는 물건들을 다른 나라에서 다 대체 가능할 때, 그때 중국은 이제 끝장나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기술을 훔치고 칩을 만들고 미국이 하는 산업들 있잖아. 그런 고 테크놀로지 사업들. 그걸 중국이 하려 그러는 거야. 미국이 만들 수 있는 거를 중국이 다 만들면 중국이 어떻게 하겠어? 중국은 그걸 또 배추값으로 만들겠지. 그래서 전 세계가 다 그 싼 배추값으로 만들어낸 그 중국의 그 물건들을 쓰겠죠. 엔비디아 안 쓰게 되겠지. 중국에 무슨 뭐 이상한 거 쓰게 되겠지. 중국은 지금 그걸 노리고 있는데 미국 그거 절대 안 내주죠. 절대 안 내주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요, 이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사라지면 걔네들을 받을 곳이 없어. 근데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대만을 칠 힘도 없을 거야. 여기 지금 채팅창에 대만이 엄청 중요하게 되겠네. 어떻게 해서든 지금 중국은 불 켜고 대만을 가져가려 하겠네. 그건 맞는데 지금 그 체력이 될까? 전쟁에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중국이 그 체력이 될까 과연? 물론 중국 정부는 국민들은 무너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돈이 많다. 이 정부의 돈이 더 줄어들기 전에, 아니면 중국의 체력이 더 떨어지기 전에 대만을 빨리 수복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2027년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유력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중국은 지금 위태위태해요. 이 중에서 또 위태한 신호가 한 개 더 있습니다. 보여줄까? 여러분들 이거 보고, 진짜 이거 보면